여러분 지금 이 음악과 시작하는 코너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코너, 하지만 오히려 더 상큼하고 박력 있는 이 비트가 대단한데요. 이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바로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과 함께하는 엄경영의 촉입니다. 자, 이 신나는 이 비트와 함께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엄경영의 촉,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말은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3년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이제 방금 그 뉴스가 떴는데요. 이게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개월에서 3년까지인데 검찰이 3년 구형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 9월 달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안인데요. 그때 영장 판사가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대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3년 구형을 했는데 이미 이제 지난번 선거법 구형 때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그 최종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일단은 두 개의 사법 리스크가 어쨌든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검찰의 구형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징역 2년, 하나는 징역 3년 구형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당내 문제에서는 지난 총선하고 전당대회 때 이미 이재명 1극 체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크게 분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소 이게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다,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 영역이죠. 국민이 이게 그 1심 또는 2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나더라도 유죄 판결을 안고 있는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 자질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권이 여러 가지 난맥상에 빠져 있는데 아무튼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여권은 정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차기 주자가 이게 그 이재명과 이제 1대1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그 1, 2심 유죄 판결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한 달 후쯤 되면은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의 판결은 이제 11월 15일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유증교 사건도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연내,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게 이 유죄를 이제 선고하게 되면 이게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16일 날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16일 날 있는데, 이것과 이제 같이 여기서 한두 군데라도 민주당 쪽이 더 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또 시끌시끌한 게 탄핵의 밤인가 그런 행사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막 뭐라 그러고 민주당은 이건 당의 입장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27일 날 탄핵의 밤 행사를 주선했죠. 그러니까 주선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주관 이런 어떤 형식을 빌려줬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탄핵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국정 무력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국정감사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몰아가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이게 이제 민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이를테면 정치 공세를 극대화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 국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긋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는 각종 루트를 통해서 탄핵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야당 의원들이 탄핵 의원 모임도 만들었고 탄핵 의원 연대도 만들었죠. 그리고 뭐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특검법 등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어떤 무력화 악마화 프레임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 탄핵을 이제 공식화하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정치가 굉장히 여야 대치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그 대통령 지지율 뭐 국민의힘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국정은 앞으로도 계속 그 혼란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조국 대표는 뭐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민주당한테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좀 깔끔한 태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탄핵 아니다 이러면서 아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모든 것을 탄핵 시기에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최소한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정당이라든지 정치 지도자의 본심을 국민한테 전달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들 입장에서 정당과 이 정치인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국 대표처럼 대놓고 우리는 그러니까 탄핵이 당론이다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뭐 수박 논쟁이 많은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수박 그 뭐 파란색인데 속으로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전국 운영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국이 시간이 갈수록 꼬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조국 대표가 이번에 그 10월 16일에 있는 재보선에 그냥 당의 명운을 건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16일 재보선의 최대 승자는 저는 조국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잠깐만 최대 승자는 조국 대표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 기초단체장 4군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화, 네. 금정, 영광, 곡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정구청장하고 강화군수는 원래 그러니까 이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단일화되든 내지는 무소속 출마가 뭐 지금 나와 있는 곳도 있죠. 인천 강화군수 같은 경우. 안상수. 네,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승패에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 몫이 이제 곡성군수하고 영광군수인데 곡성군수는 민주당 우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영광군수는 지금 이제 접전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요. 50대 이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다소 우세하고 2030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30%대죠. 네, 30에서 40%. 그리고 지난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호남에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광군수는 아마도 뭐 팽팽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연령과 투표율을 고려하면 조국혁신당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교두보를 이게 그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호남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민주당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어요. 국민의힘을 선택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물론 정당 공천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수가 오랜만에 후보 단일화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성사를 시켰고 뭐 진보는 이제 대체로 과거에도 단일 후보를 냈었죠. 그래서 팽팽하게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뭐 투표율이라든지 연령별 뭐 이런 현황을 고려하면 보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최대 승자는
조국 대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본전치기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하고 겹쳐지면서 차기 대선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별 뭐 이런 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오늘 선관위에서 지난번 22대 총선에 있어서의 연령별 투표율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40대 이하는 투표율이 예전보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70대 이상은 이제 거의 80%가 넘었고 예. 50대도 60대 이상까지 이제 80%가 넘었고요. 50대도 이번에 이제 거의 70%가 넘었어요. 거의 대선 때 나타나는 그런 투표율을 보인 거죠. 그런데 40대까지는 50% 초반 내지는 중반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는 이제 이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그 20, 30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22대 총선 당시. 이거는 결국 22대 20, 30대 젊은 층들이 한심하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아이고 뭐 거기서 거기지. 아유 뭐 이걸 투표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0, 30대는요 투표할 때 투표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동기가 주어져야 행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20, 30대의 어떤 정치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남녀 투표율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나마 이제 투표를 많이 했는데 여성들 2030 여성들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2030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이 대거 그 투표장으로 안 갔다. 이러면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이제 그 패배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여론조사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오늘 리얼미터가 조사를 발표했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이건 ARS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조사. 한 가지 그냥 혹시나 몰라서 더 말씀드리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한 여론조사 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자 오늘 발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지지율, 국민의힘도 동반으로 하락했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어요. 이거 두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내리고 오르고 뭐 그러긴 했는데요. 대체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제 저는 크게 그 두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 쌍특검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계속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요, 국민의힘 지지율. 그러니까 똑같이 영향을 받네,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는 최상병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차별화가 됐는데요. 최근에 보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소는 저는 그 의대 증원 유보 논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 정도 이제 증원이 됐는데 이미 수시 모집이 끝나서 정시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걸 조정하자고 하는 주장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성은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게 그 화살이 이제 활 시위를 떠났어요. 떠나서 관역 앞에 3분의 2쯤 갔는데 그거를 이제 되돌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그 뭔가 정치권에서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내후년도 의대 정원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협의회 정부라고 하면 용산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데가 이제 주무부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그러니까 이 내후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지금 헌재 판결도 2번이나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수많은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관련 그 일생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의대 정원 늘린 게 사실 당군 일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손쉽게 물러납니까? 그래서 저는 뭐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었는데 이 1,500명을 기준으로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늘린 그런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게 소화를 못하는 학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진 반납하든지 이렇게 이제 그 미세 조정은 가능한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한다거나 유보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 차원을 떠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아젠다가 돼 있는 것이고요. 여야 의정이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이걸 이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거의 이제 그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권의 어떤 자충수가 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 증거가 왜 한국갤럽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을 그러니까 발표할 때 뭐 긍정으로 평가하는 이유, 부정으로 평가하는 이유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만 해도 의대 증원이 이번 정부의 최대 성과였어요. 늘 긍정평가 1위로 올라갔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게 부정평가 1위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저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직접적으로 하락하게 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디커플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관역에 맞든 안 맞든 저는 20, 30년 후의 상황을 이제 그때 평가에 맡기고 일단 증원 방침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세 조정 정도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그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쉽게 그러니까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재고, 또 이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전형적인 해결책을 여권이 내놓을 수 있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것이 저는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